매일 이 시간은 VIP만 모신다. 시장의 구루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일생에 걸친 긴 투자 인생이 있어서 메시지가 될 만한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인기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요? 네. 앵커님이 인기가 많으시죠.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인기 많고.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요즘 사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에 많이 연동이 돼서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왜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안 가냐. 기대와 걱정들을 동시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그 의문을 본부장님과 함께 말끔히 해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증시 매력이 더 있을까요?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오를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레이 사이클, 좀 후반부에 있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골디락스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오른다면 얼마나 더 오를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시장이 좀 안 좋았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뭘 사도 다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좀 쉬웠던 장이고 올해부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할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씀을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네. 그 이유를 보면은 미국계 투자은행하고 또 유럽계 투자은행 쪽에서 얘기 나왔던 게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빅스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 그죠? 네. 빅스 S&P 500 빅스 지수를 보시면은 네. 어저께 좀 제법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17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변동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조정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유럽계 은행에서는 지금 보통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완전히 이 성장으로 접어드니까 이때쯤 되면 한 번에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론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라고 지난 2, 3월 달에 조정이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가 이제 저가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월 말 4월 초부터는 좀 더 강력한 상승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이클적으로 보면은 계속 꾸준히 막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는 어떤 그런 추세를 네.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이 지금 10년 마이너스 2년 장단의 금리 차입니다. 네. 자, 차트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올려주시면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차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자, 보시면은 지금 바닥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갈 때는 보통 그때는 이제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이제 좀 옆으로 기는 모습, 옆으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결국은 실적 장세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떤 섹터가 좋은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장대금리차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또 큰 폭의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들 어떤 거품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를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이제 소매 판매 숫자 보시면은 전달 대비해서 9.8%나 증가를 했죠. 네, 자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작년 동기 대비로 계산하면 27.7%나 된다고요. 27.7%. 네, 그래서 물론 워낙 기저 효과가 있어서 그런 숫자가 나왔지만 저 숫자들만 보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 금리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저 숫자가 발표되고 나서는 금리가
안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1.6%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10년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는 재정을 썼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떤 보복 소비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그걸 쓰고 나면 뭔가 내가 계속적으로 이 소득이 늘어나야지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좀 한 번 쓰기지만 그쵸. 계속 연속으로 계속 쓰기가 어렵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돈을 쓰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일어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내가 임금이 안 늘어나니까 난 소비 안 할래. 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더블 딥. 그러니까 또 경기가 안 안 좋아질 거.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까지는 또 걱정하지 말자라고 네, 아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보시면 보시면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거의 1.7 넘게 올라갔었죠. 1.77까지 갔었나 봅니다. 그리고 빠르게 또 내려와서 1.55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다시 1.6.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와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으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또 이상하다 좀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내려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소득은 조금밖에 안 늘었지만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를 하면 소비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좀 별로 건전한 건 아니죠. 건강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건 좀 거품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미국 은행권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네. 여신 증가율이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대까지도 올라갔던 여신 증가율이 지금은 4%대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은행권의 펀더멘털도 튼튼해지고 있고 또 가계의 펀더멘털도 나쁘지 않고 튼튼하고 또 가계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훨씬 100%가 넘지만 네. GDP 대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겨우 78%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얼마든지 추가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은 있다. 그래서 거품도 아니고 뭐 과열이라는 내용을 쓰기도 좀 어렵고 네. 그다음에 또 완전 경기 침체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뜨뜻미지근한 그게 네. 골디락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또 이 M2 증가율이라고 해서 예금 증가율을 보시더라도 지금 예금 증가율이 27%나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큼 개인들의 예금이나 기업들의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출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든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뒷받침은 여력이 되고 있다. 있다. 여력은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습이 앞으로 2년, 3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 구간을 앞으로 2, 3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시장은 뭐 끝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네. 그 끝물이 2년, 더 가는 3년까지도 거잖아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최적화된 환경 아닙니까? 네, 골디락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미국인들이 사실 저축 안 하고 소비하는 분들인데 대출도 없고 저축도 많이 해서 앞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앞서 잠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임금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임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좀 제한이 되고 네. 인플레이션도 제한이 되면서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지만 디플레이션 우려를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디플레이션까지는 안 일어나는 게 네. 뭐 우리나라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6년에 책을 썼었을 때 그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정말 브로드하게 굉장히 넓게 봤었을 때 지금같이 70%대 후반이었어요. 미국처럼. 그런데 보시면은 그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100%까지 올라가면서 소비 증가율이 계속 일어났고 소득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지난 몇 년간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을 많이 했잖아요. 뭐 작년에 안 좋았지만 그래도 덜 감소했고 계속 괜찮은 그런 숫자를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도 똑같이 가계부채 비율을 한참 동안 앞으로 3년, 5년 또 올려가면서 물론 거품일 수는 있으나 네. 계속적으로 경제 숫자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적인 숫자들은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게 꺾여야지. 그런 숫자들이 꺾여야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면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자, 계속 준비해 오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은 그렇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궁금한 건 미국에서 주도하는 섹터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그 온기가 퍼지게 되는데 네. 어떤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다른 방송에서 지금 네. 갔었을 때는 이제 네. 반도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제가 무슨 그러셨어요? 반도체 애널리스트 같이 말씀들을 그러셨군요. 하셨는데 네.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는 뭐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처음에 그 리서치 센터장까지 했던 경우니까 리서치 센터장도 하시고 지금은 또 펀드 매니저이시고 좀 네. 전천후시네요. 금융시장을 다 경험하신 네, 분이십니다. 해외에서 좀 오래 살았죠. 네. 네. 오늘 얘기 좀 해드리고 싶은 쪽은 예. 물론 당연히 반도체도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바이오.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코스닥이랑 바이오랑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오 투자 정말 어려워요, 그죠? 거의 뭐 10년 전부터 바이오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신약 개발이랑 항상 연결이 되는데 뭔가 문제 있다. 뭐 유전자 조작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옛날에 좀 약간 사기성 그런 맞습니다.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하나 골랐는데 10배가 났다가 그게 또 휴지 조각이 되고 그 이상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다 보니까 예. 바이오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만 왜 이게 필수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만큼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다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리서치가 일어나고 또 신약 개발이 일어나면서 좀 젊음을 유지하는 쪽으로 네.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약 개발과 바이오 업종의 이 상승률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거의 한 6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이오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가능하면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분산 투자. 그러니까 한 종목을 골라내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랑 똑같다. 그렇게 어렵군요. 그래서 200개 종목을 골라내면 예.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성공하고 네. 나머지 이제 197개는 망하고 네.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바이오 업종 투자 시에는 ETF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연간 수익률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정말 3개를 골라내시면요 복권 당첨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한 종목 딱 골라내면 예. 그게 그냥 10배가 아니고요. 네. 100배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바이오 예. 투자는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97개가 이제 망하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평균화 시키면 예. 연간 수익률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예. 한 12% 정도가 나와요. 예. 합리적인 수준이네요. 예. 예.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90%대. 그러니까 10개를 골라냈을 때 9개는 성공을 한다. 근데 평균이 12% 정도 된다. 이 정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12%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거잖아요. 성공 확률도 90% 넘으면 네. 뭐 내 입장에서는 그냥 분산 투자를 그냥 그렇죠. ETF를 사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더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는 게 예. 이제 그 수익률이 12%대가 아니고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룸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은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반도체의 성능에 대해서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룸의 법칙은 그걸 반대로 해서 신약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9년마다 더블로 늘어난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신규 요거 전에 차트인데요. 그 신약 개발 차트. 신약 개발, 10억 달러. 10억 달러당 네, 신약 신약 개발 개발. 차트를 좀 보여주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비용이 점차적으로 이제 너무 떨어지는 오히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 평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만큼 신약 개발이 좀 더 쉬워진다라는 네. 거고요. 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인간 게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DNA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네. 어떤 이제
비용 드는 게 예. 하나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게놈을 갖다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들은 비용 자체가 네.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ETF 차트로 보면은 예, 인간 게놈 비용 차트가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와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어의 법칙보다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나왔던 그 IBB라는 ETF가 있는데 저희 보시면은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수익률이 14.8%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2%보다 더 높아졌죠. 네. 그리고 또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를 예. 보시면 연간 수익률이 또 한 번 더 올라갔어요. 자, 다음 차트는 ETF. 20%. 예.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14.8% 수익률 나던 게 예. 이제는 연간 단위로 20%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20%. 예. 그러니까 12, 14.8, 20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만큼 비용의 절감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은행에 예금하는 거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지만 예, 예. 이런 거죠. 평균적으로 가능성이 연간 단위로 12%에서 20%까지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듯이 옛날에 은행 예금 금리 뭐 8%, 12% 이렇게 받기를 바라면서 예금했던 것처럼 그냥 바이오 업종 전체 ETF를 투자를 해놓고 매년 그냥 늘리면 연간 수익률 12%에서 20%가 나온다. 이런 어떤 과거의 10년 데이터가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이럴 때는 계속해서 성장조 투자가 중요하다. 예. 바이오 업종 투자만큼은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바이오 업종 투자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업종 투자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그거를 뭐 한국이랑 또 연결을 시켜서 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네. 뭐 전체적으로 한국 얘기하시면서 얘기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럼 네. 그 다음에 얘기를 네. 할까요? 그렇다면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 외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기술 개발로 그렇죠. 인한 예. 것이고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는다. 그렇죠. 예. 그거랑 이제 연결해서 또 다른 성장 업종을 보면 네네. 아까 이제 처음에 타이틀 나왔던 거 보니까 네. 반도체인데 반도체. 우리가 이제 반도체는 아까 게놈에도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그게 반도체다. 네. 왜? 그게 이제 피나 쌀 같은 존재다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5G에 들어간 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산업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다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율주행차 하나 만들면 옛날에 반도체 100 들어가는 게 이제 10,000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그만큼 이 반도체 관련된 매력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속스를 네. 보시면 연간 수익률 평균이 과거에는 31%였다가 그게 45%로 변했다가 예. 지금은 60%로 변하고 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차트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죠. 수직 예. 상승했네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수직 상승할 건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예, 예. 어쨌든 적어도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3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면 연간 단위로 수익률이 30%가 넘을 확률은 높다. 그래서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도체 슈퍼 계속 사이클.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거기를 쫓아가면서 계속 반도체에 대한 수익이 좋을 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성장 대표적인 업종 중에서 반도체가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아까 나왔던 거 보니까 네. 타이틀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면 계속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엄청난 전력 수요가 들어가요. 예. 요즘에 그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가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그 수요를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엄청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간 단위로 얼마나 성장할지 정확하게 전 답이 없습니다만 네. 똑같이 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예. 에너지의 수요도 늘어나고 따라서 대표적인 세 개 업종으로 따지자면 바이오와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가 된다라고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 가지 테마가 이슈들이 개별이 아니라 다 흐름이 연결이 연결이 되는 돼 것 있죠. 같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섹터의 ETF를 동시에 투자를 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좋은 그렇죠. 그렇게 권유하세요? 그렇죠. 어. 저희는 지금 전체 글로벌로 투자하니까 저희는 네.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한 뭐 60%까지도 예. 요 세 개 업종에 투자를 하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나머지 40%는 혹시 어떤 섹터세요? 뭐 경기 민감주, 민감주요. 뭐 금융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다른 또 뭐 어떤 업종인데 근데 축으로는 이렇게 네네. 세 개 업종을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장 분위기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감주를 또 포트에 구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웬만하면 설득이 잘 안 당하는데 오늘은 정말 이 ETF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네. 또 ETF 상품이기 때문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우리들의 궁금증이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는 시간이 됐는데 네. 우리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죠. 연결을 시켜본다면 어떤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예. 우리나라 시장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이 너무 많죠. 뭐 당연히 대표적인 종목들이 업종들이 반도체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들어가고요. 추가적으로 바이오 업종도 네.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닥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거의 40% 50%가 바이오 업종에서 이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대표적으로 한국과 연결을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 대표적인 세 개 업종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를 오히려 리드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수출 숫자를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 주도하는 업종들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업종 플러스 알파 여기 올라와 있는데 뭐 가치주 성장주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 개가 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수들이 이 세 개 축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의 어떤 매력도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또 아니면 코스닥의 상승 여력을 보더라도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시장보다도 그만큼 매력도가 높은 편이다. 오히려 뭐 전 세계적으로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여전히요. 작년에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올해도 그렇습니까? 다른 올해도 국가 그렇다. 대비. 네. 투자 매력이 좋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성장 업종들이 가장 주도를 할 네. 때는 계속적으로 한국도 좋게 보시면서 한국 비중을 제법 큰 폭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이오와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ETF에 대한 투자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관련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것을 그렇죠. 권유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예. 우리나라 바이오 업종의 어떤 위상이 네. 엄청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바이오 업종의 ROE가 예.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라기보다도 코스닥 전체 ROE가 네. 지금 15%대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이건 고무적인 거죠. 과거에는 한 8, 9%대였다가 확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코스닥도 지금 21년 만에 1000포인트를 뚫었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간 단위로 수익률 그 15%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닥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코스피는 반도체가 전체의 뭐 30% 넘는데 그렇죠. 이쪽이 ROE가 20%가 넘는다. 그럼 당연히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또 20%가 넘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또 초점 맞추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코스닥은 바이오가 절반, 반도체는 코스피의 한 뭐 3분의 1 정도이기 네.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ETF에 투자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우리 시장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의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